안녕하세요, 박명호입니다. 월간 시네썸 영화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영화는 당연히 미나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미나리는 개봉 전부터 이미 다양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서 화제가 되었죠. 게다가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이 지원 사격으로 이 영화를 추천해 주면서 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더 증폭되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얼마 전에 개봉을 하였고 개봉한 지 이틀 만에 벌써 7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현재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말이 지나면 10만 명을 훨씬 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왔는데 영화가 워낙 좋아서 짧게나마 리뷰 방송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영화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더 그 영화를 곱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이 감독을 이해하면 이 영화를 이해하는 게 더 깊어지겠죠. 그래서 다른 리뷰 방송들은 뭐 수상에 대한 이야기, 뭐 영화 줄거리 소개, 뭐 이런 이야기에 집중이 되어 있길래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서 일단 시작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삭 감독이죠. 그래서 이분은 다양한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감독 자신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시나리오를 쓰고 그것이 이제 우리 앞에 영화로 펼쳐지게 된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사실 감독은 이 영화 말고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한테는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것이 남들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이 거대한 자본을 들여서 영화로 만들어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창작자라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이 감독님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영화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한 구절이 자신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고 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나의 안토니아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보고 나서 저도 이북으로 이 책을 구입하긴 했는데 아직 읽진 못했고 어쨌든 감독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구절은 이런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쫓는 삶을 멈추고 나의 기억에 집중을 하니 나의 삶과 일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책의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감독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썼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영화 속에 등장하고 특히 6살이라고 하는 특정 시기가 항상 반복되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의 기억을 중심으로 이 미나리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감독의 6살 때의 기억이 이제 집중돼서 이제 영화에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정의삭 감독님은 원래는 이제 감독 지망생이 아니라 이제 의대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의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우연히 들었던 학교의 영화 수업을 통해서 내가 이 영화를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진로를 완전히 바꾸게 된 것이죠. 그런 감독의 힘든 결정을 통해서 영화 미나리가 드디어 우리에게 마치 선물처럼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의삭 감독님의 미나리도 그렇지만 사실 많은 감독들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많죠. 가끔은 수많은 위대한 감독들이 그 자전적인 영화를 만드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그런 지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어떤 감독은 데뷔작 때 그런 자전적인 영화를 선보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감독들은
아주 대중적으로 상업적인 영화를 만들다가 영화 제작에 있어서 자신의 주도권을 갖는 어떤 시기에 그때 비로소 자전적인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 데뷔작부터 자전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는 뭐 최근에 남매의 여름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해에 김보라 감독님의 벌새와 같은 영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전해에 양익준 감독님의 똥파리 역시도 그렇죠. 그래서 데뷔작부터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주목이 되고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을 휩쓰는 그런 영화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 미나리도 뭐 그와 유사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이전 작품도 있었지만, 그리고 반대로 초반에는 좀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영화를 만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이르러서 자신이 마음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갑자기 자전적인 영화를 만드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알폰스 쿠아론 감독님이죠. 그래서 그분의 로마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분의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그분은 이전에 그래비티라든지 아니면 해리포터라든지 어떤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이야기도 만들다가 한참 후에야 자전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보여 주었죠. 그리고 조금 색깔은 다르지만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박쥐라고 하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자전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독님 자신은 이 영화가 나의 자전적인 영화다라고 말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도 이 영화 박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자신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이후에는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또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좋은 감독들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어 하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다양한 장르 영화라든지 상업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자전적인 영화를 봤을 때 감독들이 자신의 기억을 영화로 끄집어내는 그 방식, 어떤 영화적 표현 방식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자전 영화 같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기억을 끄집어내는 방식이 이제 감독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소를 발견하는 재미도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 같은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서 누가 봐도 그 페페라고 하는 소년이 이제 감독 자신이죠. 근데 그 영화는 그 소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물론 그 영화를 보면은 카메라의 시선이 그 소년을 굉장히 애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느껴지긴 하지만 이제 주인공은 아니죠. 그래서 로마의 주인공은 바로 이 집안의 가정부인 클레오라고 하는 여자가 사실은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클레오의 시선, 클레오의 감정, 클레오의 동선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카메라가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로마를 보면은 롱테이크 장면이 굉장히 많죠. 숏의 길이가 이제 긴 것을 롱테이크라고 하는데, 어떨 때 롱테이크가 쓰이냐면 클레오의 동선을 카메라가 따라갈 때 롱테이크가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기 위해서 롱테이크를 쓰는 게 아니라 감독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주었던 클레오의 동선을 카메라가 롱테이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롱테이크는 시간에 대한 존중, 공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로마에서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떤 시각적인 요소뿐만이 아니라 사운드 디자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보면은 단순하게 화면에 잡히는 그런 부분만 사운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 바깥의 어떤 소음까지도 사운드 디렉팅 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나의 기억을 영화로 만들 때 어떤 시각적인 요소만으로는 한계가 느껴져서 그런 사운드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떤 장르적인 쾌감을 주는 그런 드라마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화적 체험, 영화적 감격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시각적인 요소와 함께 어떤 사운드 디자인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깊은 영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 로마를 보면은 페페와 이 클레오의 어떤 정서적인 교감, 유대 관계 이런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떤 이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하기보다는 슬쩍슬쩍 서브텍스트로 등장하는 것이 또 이 영화를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심파적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클레오와 페페가 함께 나오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그렇게 많지도 않고 슬쩍 스쳐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스쳐 지나갔던 클레오와 페페가 함께 했던 그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남는 것이죠. 그래서 빨래터에서 클레오와 페페가 함께 누워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라든지 클레오가 페페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는 과정에서 나눴던 어떤 사소하고 엉뚱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이상하게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 장면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고 어떤 둘 사이에 어떤 정서적 교감이 관객들에게도 이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메인 플롯이 아닌 서브 플롯에서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 감정들, 이 이야기들을 표현했다는 것이 이 영화 로마의 독특한 점이고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나리 역시도 로마와 비슷합니다. 로마에서 페페와 가정부 클레오의 어떤 정서적 교감을 표현하는 게 큰 목적이었다면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를 보면 주인공 데이빗과 외할머니의 어떤 관계가 이 영화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이죠. 근데 로마와는 달리 이 영화에선 데이빗이 좀 더 전면에 등장하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심파적인 감정을 끌어내려고 억지를 부리진 않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게 자신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영화로 표현해 주었고 아주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나리의 장점은 유머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윤여정 배우가 연기했던 그 외할머니가 이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유머도 발생하고 또 마지막에는 큰 사건도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윤여정 배우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녀의 등장으로 인해서 드라마가 생기고 영화에 유머도 생기고 뭐 그런 점에서 이 영화에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제에서 그녀가 수상할 만한 그런 캐릭터와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로마에서 클레오의 동선을 카메라가 아주 정성스럽게 담아냈다면 이 영화 미나리에서는 이 할머니와 자신의 어린 시절 데이빗이 함께 있는 장면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고 그리고 누나는 교회에 가고 할머니와 데이빗만 남았는데 이제 둘이 산책을 하면서 또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둘이 자신만의 아지트를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미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할머니가 미나리는 뭐 어디서든 잘 자라고 어느 음식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있을 때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대사, 핵심적인 감정을 우리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장면은 이제 잠들기 전에 할머니와 데이빗이 함께 나눴던 대화 씬입니다. 사실 데이빗은 심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연히 데이빗이 엄마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는데 이제 자신의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연히 엿듣게 되고 이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이 6살짜리 꼬마가 나 죽기 싫다고 너무 무섭다고 자기 전에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이 데이빗을 꼭 안아주면서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유난히 그 장면이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데이빗이 할머니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할머니가 뭘 잘해주려고 해도 거부하고 굉장히 싫어하고 도망치려고 그러고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그 사건 이후로 데이빗이 할머니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 종교라고 하는 모티프, 특히 이 기독교의 모티프가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사실은 감독의 이름만 봐도 감독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삭. 구약 성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실제로 감독님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의 관심사, 그의 세계관이 이 영화에 반영이 되었고 영화 미나리에서는 그 기독교의 모티프가 굉장히 중요하게 또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제이콥의 가정이 이제 아칸소로 이민을 와서 이제
농장을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일도 힘들지만 정서적으로 힘들겠죠. 너무 낯선 땅에 왔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일에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는 기독교의 두 모습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기독교의 모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회 풍경으로서의 우리가 경험했고 보았던 그런 일반적인 교회 풍경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또 다른 모습의 어떤 기독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이제 제이콥과 함께 일하는 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주일만 되면은 큰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도로를 막 걷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는 나름대로 그 행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겠죠. 어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영화를 보면 그렇게 대조적인 두 기독교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까울까 질문을 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둘 중에 어느 게 옳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제 종교를 믿는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존중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러한 장면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제이콥의 가정의 진정한 친구 혹은 조력자가 되었던 인물은 이 너무나도 독특한 행동을 보였던 이 폴이었던 것이 또 흥미롭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좀 이상하고 독특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사실 이 제이콥을 도왔던 유일한 친구는 바로 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 데이빗 꼬마와 할머니의 관계 속에서도 큰 감동이 있지만 이 제이콥과 친구 폴의 어떤 관계에서도 아주 작은 서브플롯으로서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미나리에 대한 영화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미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영화에 대한 소개와 리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별성이 있기를 바라는데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